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강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금 인강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11월 3일 수요일 저녁 8시 10분이고요 요 수업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우리 기말고사, 중간고사 끝나고 10월 20 여러분들 백신 맞으러 나갔다가 돌아오셨던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 요렇게 기간 중에 이제 코로나 검사 때문에 수업을 못 들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때 수업을 뭐 예를 들어서 책을 좀 못 갖고 왔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 때문에 못 들었던 친구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은 정규 수업은 아니니까 보강 형태의 느낌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1학년 다른 친구들 중에 이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라면은 굳이 또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인강의 좋은 점이 어쨌든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인지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험 공부하시면서 혹시나 그때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보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기말고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사회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그치? 사회불평등은 우리가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으로 따졌을 때는 사회문화 파트랑 연결되어 있다. 그럼 선생님,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도대체 뭘 배우는 과목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이제 대학교로 따지면 사회학, 문화인류학이라는 전공이 있는데, 그걸 이제 고등학교 수준으로 내려서 배운 과목이 바로 사회문화다. 그러면 사회는 뭐고 문화는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기말고사 파트에서 경영쌤이랑 꼼꼼하게 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의 어떤 변동,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셨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사대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고요. 사회학에서 관심 있는 거는 우리가 정치하면 권력에 관심이 있고 경제하면 시장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사회학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면은 바로 사회, 즉 인간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회학에서 관심을 가지는 대표적인 이 주제가 바로 사회 불평등인데요. 왜냐면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이 불평등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함께 따라왔던 것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언제나 이제 계급 혹은 계층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들 수 있는 건 이런 건데, 혹시 여러분들 한국사 들으시면서 우리 청동기 시절에 이 고인돌이라는 무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냐면 무거운 돌을 날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 명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날라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돌을 나르게끔 누군가 지시를 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계급사회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조선시대 때 이제 신분제도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양천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뭐 양반, 중인 이렇게 나눠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런 계급사회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은 계급사회입니까? 우리 이렇게 갖고 태어나는 신분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 평등한 사회입니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왜? 하여튼 뭔가가 불평등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학에서 관심이 가지는 것, 다시 말해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에서는 늘 언제나 이 불평등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큰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로 교과서 들어야겠네. 우리 지금 요거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요, 교과서 페이지 176쪽 하고요. 개념 프린트 페이지 15를 꼭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 본문 보도록 할게요. 오늘날 사회불평등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불평등이란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사회불평등 형광펜을 쳐주시고, 밑줄, 부, 권력, 지위와 같은 사회적 희소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개인, 집단 및 지역이 서열화되어 있는 현상을 말한다. 에다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불평등의 정의. 자, 그래서 우리 이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사회불평등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부, 권력,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회적인 희소가치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권력 지위와 같은 사회적 희소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서 개인이나 집단이나 공간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면서 이것이 서열화되어 있다라고 지금 교과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희소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를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희소하다라는 말, 여러분들 희귀하다라는 말하고 다르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희소성의 정의를 내려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내리실까? 수요, 공급 뭐 이런 말들 떠올랐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딱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뭔가 원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 대비해서 자원의 양이 부족한 상태, 이걸 이제 우리가 희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 자원은 뭐 숫자가 한정되어 있겠죠. 근데 그 자원이 있는 양보다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양이 훨씬 더 많은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희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사회적인 가치로 매겼을 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희소가치, 다시 말해 누구나 다 갖고 싶지만 가지지 못하는 것을 대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부, 권력, 지위, 그 밖에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누구나 가질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게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서열화라고 하면은 1, 2, 3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는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한번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중에서 권력 갖고 싶은 사람,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물론 선생님 저는 대통령이 되면요 저희 사생활도 너무 팔릴 것 같고 욕도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안 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자리는 한 자리인데 대통령은 10명일 순 없잖아요. 그냥 한 명인데 그거보다는 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그 대선 때 우리가 그 투표용지에 정말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회적 희소 가치인 거고, 뭐 부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지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위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위라는 것은요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사회적 타이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이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지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 사회불평등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희소가치로서의 지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학벌 이런 것들이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양서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이유를 뽑아달라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물론 옛날에 비해서야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대학 출신이다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좀 열심히 공부해서 한정되어 있지만 그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얻어보겠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지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지? 자, 그래서 선생님도 옛날에 고3 때 또 문과였고 하니까 이제 인서울에 막 서울에 있는 순위 이런 것들 막 이제 외웠었던 기억도 나요. 지금도 이제 막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이제 계층화되어 있는 것, 이 불평등의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회불평등이 그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요건 여러분들이 좀 교과서에 적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사회불평등은요 보편적인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특수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얘들아, 이 보편성이랑 특수성이라는 말은 비단 사회불평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회 현상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특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대나 장소, 어떤 시기,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인 차이를 두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뜻이 바로 이 보편성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사회불평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늘 언제나 같이 가고 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옛날이던 지금이던 우리 지금 사회는 계급사회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뭔가 하여튼 불평등한 것 같아. 그리고 장소, 같은 21세기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랑 우리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랑 또 불평등의 모습은 다르지만 불평등은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불평등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고, 특수성은요, 시대, 나 장소에 따라 불평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양상, 그 불평등의 모습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좀 불평등을 초래하는, 그러니까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요인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재산, 뭐 이런 것들, 돈, 이런 것들이 이제 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위대하신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그 사회에서의 불평등의 모습과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의 모습은 좀 다르니까 이렇게 된다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 불평등에는 또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이 사회불평등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 밑줄 쳐져 있는 부분 그 밑에를 한번 밑줄 쳐보도록 합시다. 불평등은 사회적 자간의 속성 때문에 밑줄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에다 밑줄 쳐놓고, 그게 이제 보편성, 어디서나 이제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심해지면 밑줄 구성원 간에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불평등이 뭐 언제나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 우리 사회 자체에 어떠한 혼란함 이런 것들이 가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여러분들 필기해 놓으면 구성원 간 사회 불평등이 심해졌을 때 사회적인 갈등이 생겨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터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짚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요, 여러분 여기까지 내려가면 내가 안 볼 것 같아서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이 사회 불평등 파트 6-4-5를 이제 어떤 식으로 서술을 하냐면 심각하게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를 총 3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문제는 이렇게 3개가 되는데, 그 3개의 사회 문제를 각각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 해결 방법은 이거, 얘 해결 방법은 이거, 얘 해결 방법은 이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회불평등 모습 3가지, 그리고 해결해야 될 모습 3가지 이렇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얘들아, 이 사회 현상이라는 거는 언제나 이 손바닥 뒤집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여요. 선생님 손 크죠? 그랬을 때 사회 불평등도 분명히 이제 어떤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이 모습이 사실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거든. 혹시 한번 뭔지 생각을 해볼래? 사회 불평등의 장점. 아무래도 내가 조금 더 위의 층 혹은 뭐 위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배라기보다도 이제 어느 정도 그 계층 서열화되어 있는 것을 좀 위로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뭐라고 적어내냐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열심히 개발하려고 하는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우리 사회를 부정의하다라고 느끼냐면은 굉장히 열심히 생활을 해. 그래서 이제 이 불평등 속에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 막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극복할 수 없는 벽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사회는 부정의하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뭔가 이룰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이런 사회가 되면 그 자체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패배감, 또 절망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배웠던 것처럼 이 너무 심한 불평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교과서 전체의 서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불평등의 기본적인 내용, 교과서 내용을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잠깐 끊었다가 이제 프린트 15쪽에 사회불평등에 대한 심화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칠판 한번 시원하게 물 묻혀가지고 한번 깨끗하게 닦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개념 프린트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5쪽 개념 프린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이 사회불평등의 이론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회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두 가지를 대라고 하면 하나는 계급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하나를 계층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각각의 이론이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지 한번 지금부터 가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계급 이론을 설명했던 대표적인 학자는 독일의 학자 이름은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부르고 있는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독일어인데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는 학자 중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지, 마르크스. 저희 대학교 때는 이 사람의 어떠한 이름 이런 거는 이제 마르크스 이렇게 읽기로 했었는데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고등학교 친구들은 완전 딴 사람으로 또 생각을 할까봐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로 교과서는 통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칼 마르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르크스는 사람들을 봤더니 어떤 식으로 서로 불평등이 나눠져 있는지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체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눠진다. 그랬을 때 이 가진 자를 자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지지 못한 자를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본가랑 노동자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경제적 요인인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르크스식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계급은 우리 그 인도 카스트 제도에 있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이런 거를 나누는 게 아니고 순전히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고유 명사로서의 계급이야. 그래서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해. 뭘 가지고? 재산. 그래서 이 기준을 계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경제적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이 마르크스가 그러면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을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눴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마르크스는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면 18세기에 그 독일에서 태어나서 이제 영국으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데 이 영국이 그 당시에 산업혁명의 가장 끝판왕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그러한 문학작품들도 아실 거야. 어떠한 산업혁명 이후에 아동 노동에 대한 착취나 인권에 대한 착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얘들아 그 산업혁명 있잖아요. 이 산업혁명이 사실은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1년 동안 통합사회 수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주제거든요.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어. 여러분들이 그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책상과 의자에 앉아서 똑같은 책을 공부할 수 있는 배경은 이것들이 다 공장에서 찍어서 나왔기 때문인 거고 그랬을 때 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끔 했던 요인은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류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도 이 산업혁명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면서 기본권 중에 하나가 대두가 됩니다. 기본권 중에 뭐? 선생님하고 배운 기본권이 뭐였어? 자평참사총밖에 더 있냐? 근데 그 중에 뭐? 사회권. 왜냐면 내 권리가 너무나 이제 부당해지면서 인간다운 삶에 대한 보장이 없어지니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를 인간답게 좀 대우를 해주세요라고 주장했었던 기본권이 있었다라는 거 알고 있고 또 하나 선생님하고 정의랑 철학을 배우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이 자본가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자기 이익만 생각을 해. 그래서 개인만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자라고 하면서 등장했던 사상 네 글자 공리주의. 그치,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물론 그 사상도 단점은 존재합니다만 어쨌든 그 시대 때 이 철학이 주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마찬가지야.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번엔 사회를 보고 사람들의 계층 현상을 보니까 아 여기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눠지더라.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는 자본가를 사실은 종속되어서 자신의 노동을 팔아야지만 돈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자본가의 아들은 계속 자본가 그 아들도 자본가 근데 노동자의 아들은 노동자 그 아들도 노동자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이 사회는 왔다 갔다의 이동이
없고 쭉 그냥 그 계층, 그러니까 여기서 계급 이론이지. 그러니까 이 계급으로만 계속해서 재생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르크스가 주장한 계급 이론은 지배와 피지배 계급의 대립 관계이자 사회적 이동이 제한되어 있고 계급 간 서로 적대감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이 계급 이론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 원인이 되는 것이 하나다, 돈이다, 계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계급 이론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와 그를 따르는 학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언제까지나 내가 노동자 아들로서 계속해서 이거를 쇠사슬을 끊지 않으면 이건 지속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만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이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돼. 공산당 선언, 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마르크스와 마르크스 학파들이 얘기한 거야. 선생님은 민주주의를 사랑합니다. 어쨌든 이 산업혁명을 토대로 나온 사회를 이렇게 바라봤다는 점에서 이제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이 이 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으면 조금 마음이 답답할 거야. 왜냐면 물론 경제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나눈다는 건 의미는 알겠어. 근데 이거는 왠지 현대사회에 설명할 만한 그런 이론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산업사회 이후에 이제 현대사회에 가까워 올수록 등장한 새로운 이론이 바로 뭐냐면 계층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층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독일어로 요로케스고요. 어떻게 읽냐면 이거 베버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 M이 막스예요. 그래서 아까는 막스였는데 이 사람은 막스 베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베버는 그래서 이 사회불평등을 설명할 때 계층 이론 다시 말해서 이제 나눕니다. 전체 사회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이걸 이제 정치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권력 그리고 경제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마르크스 이론을 그대로 끄집어서 계급 그리고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지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이 다 뭐로 되어 있냐?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베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인이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는 사실 되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사회 영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상중하로 나눠질 수 있대. 경제적인 영역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상중하로 나눠질 수 있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영역, 이 사람의 지위를 바탕으로 상중하 나눠질 수 있대. 그러면 얘들아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상, 경제적으로 중, 사회적으로 하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하, 경제적으로 하, 사회적으로 상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해지지 경우의 수가. 얘는 가지거나 못 가지는 건 맞는데 얘는 사람이 각각의 영역에서 이게 서로 좌표가 다르게 찍힐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가지수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버의 계층 이론을 이 일원론과 대비해서 다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다라는 뜻에서 다원론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상층, 중층, 하층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각각의 영역으로 나눠서 카테고리화했어. 그래서 범주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이거를 처음 듣는 친구들 그때 코로나 검사 받느라 처음 듣는 친구들은 처음 듣겠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뭘 했냐면은 그럼 이제 박우진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시각으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상중하를 찍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7반을 다 했는데 7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정리를 해드리자면 정치적인 영역에서 대부분 하라고 생각을 하더라. 왜냐면 내가 권력을 갖고 있진 않고 정치권에서 뭔가 활동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중과 하가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한 중하 정도 그러니까 요 사이층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산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어느 반에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 교사이기 때문에 뭐 어느 반에서는 연금이 나오니까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월급의 인식이 여러분들이 그런가 봐. 근데 뭐 늘 얘기하지만 뭐 돈 보고 이 직업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사와 상식과 교양이 풍부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 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위를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상 아니면 중으로 많이 찍어주셨어 선생님을.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생님이라는 직업적인 특성도 있을 거고 아까 쌤이 설명했을 때 뭐 선생님이 나온 대학이 그래도 좀 이름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개인도 이렇게 범주화가 찍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람들의 불평등 상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배버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선생님도 언젠가 난 돈 욕심은 없습니다만 뭐 서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0평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이제 뭐 상층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근데 뭐 그게 나의 인생 목표는 아니고 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버의 계층이론은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경제적으로 상층인데 뭐 사회적으로 하층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많진 않겠지만 없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경제적으로 상층인데 사회적으로 하층이라는 소리는 그 사람이 가진 건 많은데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 지위에는 없는 경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막 무기를 밀매하거나 아니면 뭐 마약을 거래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돈은 많이 벌 수 있는데 저 직업은 마약을 거래하는 직업인데 이러면 우리 사회에서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 계층이론이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의 불평등 상태를 설명하기에는 조금 더 적합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지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뭐냐면 이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는데 이 지표의 뜻은 그러면 그 사회는 도대체 얼마나 불평등하니? 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수치화하는 개념이에요. 수치화한다는 건 얘들아 눈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네가 숫자적으로 딱 느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키가 175다. 정확하게 174.7이에요. 이거 어디서 뭐 이거 너네만 알 거지? 뭐 소문내거나 뭐 이러지 않아. 어쨌든 선생님 키가 175인데 어떤 사람은 뭐 키가 170이다 라고 하면 선생님이 그 사람보다는 키가 큰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화를 한다는 건 이게 눈으로 보여진다는 뜻에서 그러면 이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하구나 인 거를 이게 숫자적으로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표에 대해서 사회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까지 배웠냐면 우리가 소득 5분위 분배율까지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 5분위 분배율을 한번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지익에서 함께 소득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네모 박스 그려줬으니까 한번 같이 필기를 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 나라의 전체 가구, 여기서의 가구는 퍼니처의 개념이 아닙니다. 뭐 옷장, 침대 이거를 나열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의 이 하우스홀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집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한 나라의 전체 가구를 이제 소득의 크기에 따라 나열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열하냐면 쭉 이렇게 나열을 해. 그래서 가장 못 사는 사람부터 가장 많이 사는 사람, 그러니까 많이 산다는 게 뭐야? 가장 잘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소득의 크기를 쫙 나열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5등분을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제일 못 사는 쪽을 1분위, 그 다음에 2분위, 그 다음 3분위, 4분위, 5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이제 어떻게 읽을 수도 있냐면 얘가 이제 하위부터 시작을 하니까 하위 20%, 하위 40%, 하위 60%, 하위 80%, 하위 100%. 뒤집어서 얘기하면 상위 20%, 상위 40%, 상위 60%, 상위 80%, 상위 100%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럴 때 소득 5분위 배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고 하니 최상위 20%,
최상위 계층의 20%의 평균 소득을 최하위 계층의 20%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을 소득 5분위 분배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걸 다시 표현하면은 5분위의 평균 소득을 1분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다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못 가진 사람부터 제일 많이 가진 사람까지 쭉 나열해. 그리고 20%씩 이렇게 잘라. 그래서 가장 많이 소득이 높은 데를 가장 소득이 낮은 데로 나눈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득 5분위 배율은 그럼 어느 정도로 나타날까요? 밤마다 여러 숫자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코로나 시국 이후에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안 나왔는데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땐 대략 한 6점 몇 얼마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봤을 땐 막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기 계층의 평균 소득보다 여기 계층의 평균 소득이 한 6배, 7배 정도 더 많다. 그러니까 막 엄청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생각은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계속해서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좀 문제긴 해. 알겠지? 자, 그럼 이 소득 5분위 배율을 우리가 한번 좀 응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이 사회가 완전 평등한 사회다라고 해봅시다. 완전 평등. 완전히 평등하다. 그러면 이 값이 몇으로 나올까? 잘 한번 생각해봐. 완전 평등한 상황은 모두의 소득이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이 나오겠지. 왜? 최상위 계층의 20%나 최하위 계층의 20%나 결국에는 소득이 똑같으니까 약분 1. 그래서 이게 1이 최소값입니다. 이 지표에. 근데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 커지느냐? 다시 말해 완전 불평등한 사회. 완전 불평등한 사회는 소득 5분위 분배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한번 완전 불평등한 사회가 얼마나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선생님, 완전 불평등하다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이 사회가 100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한 명이, 그러니까 99명은 아무것도 못 가지고 한 명이 독식하는 구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나올까? 0? 할 수 있는데 얘들아. 그러면 1분위의 소득이 아예 빵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분모에 0이 올 수 없거든. 오,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 불평등한 사회는 어떻게 나오냐? 사실은 한없이 커질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여기 거를 계속해서 줄여가고 여기 거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이게 무한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없이 커질 수 있는 숫자, 그러니까 최대값이 없다.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득 5분위 분배율의 특징, 지표의 특징을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사회의 소득의 소득 수준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양극화 파악에 용이하다라는 것이 특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 이 사회가 이 소득이 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양이 얼마나 소득 수준이 양극화가 되어 있는지를 소개하기에는 가장 좋은 지표. 근데 안 좋은 거, 이 소득 5분위 분배율의 한계점이라고 하면 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냐면 이 국가 전체의 소득 분배 수준을 알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리냐? 이 지표 자체가 이 5분위의 소득을 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2, 3, 4분위의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몰라. 왜냐면 양 끝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1분위부터 4분위까지 아예 못 가지고 있다가 5분위가 많이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소득 5분위 분배율 자체는 적어. 뭐 1분위도 거의 뭐 1분위랑 5분위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2, 3, 4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여기도 이렇게 평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전체 소득 분배 수준을 이 소득 5분위 배율로는 정확하게 알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국가 전체의 소득 수준, 소득 분배 수준을 알기 위한 또 다른 지표인 진위계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는 아직 수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코로나 검사 때문에 요거 수업을 못 들었던 친구들을 위한 용도이자 시험 공부용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 또 수업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9시가 되기 전에 강의를 다 찍었는데 우리 그러면 현장 수업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